고요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그 어떤 소음도 감히 경계를 넘보지 못하는 토요일 오후의 고요. 저는 이 시간을 사랑했습니다. 거실창 깊숙이 들어온 가을 햇살이 남편이 비싼 돈을 주고 사들인 가죽 소파의 팔걸이와 제가 매일 아침 정성껏 닦는 원목 마루 위에서 금가루처럼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물들이 따스한 빛 아래서 오랫동안 감춰왔던 제 색을 드러내며 나른하게 숨을 쉬는 시간, 공기 중에는 먼지마저도 평화롭게 부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갓볶은 과테말라 원두를 핸드밀에 담고 있었습니다. 전동 그라인더의 기계음 대신 제 손의 힘으로 서걱거리며 갈려나가는 원두의 소박한 마찰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뚜껑을 열자 견과류의 고소함과 다크 초콜릿의 쌉싸람이 뒤섞인 농밀한 향기가 폐부 깊숙이 차올랐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유일하게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향기들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집, 남편의 성공, 남편의 아내. 모든 것이 그의 이름 아래 있었지만 이 커피 향만큼은 오롯이 제 것이었습니다. 2년 전 딸 민지가 시집가고 나서부터 이런 고요는 제게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늘 제게 조잘거리던 아이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성공한 사업가인 남편은 집을 그저 피곤한 몸을 누이는 호텔짐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제게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은 오래된 가구에 대한 익숙한 애착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았지만 제 눈동자 속에서 무엇이 일렁이는지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말에 귀 기울였지만 제 침묵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에서 자주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쓸고 닦고 요리하고 화초에 물을 주는 보이지 않는 손. 한때 저에게도 뜨거운 손이 있었습니다. 물레 위에서 쉼없이 돌아가는 흙의 감촉, 가마의 열기 앞에서 땀 흘리던 기억. 제 손은 무언가를 창조하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빚어낸 것들은 이제 창고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습니다. 대신 제 손은 매일같이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국을 끓이고 과일을 깎는 일에 길들여졌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저 자신조차도 제 손이 다른 운명을 꿈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고요의 절정에서였습니다. 도어록의 전자음이 정적을 칼날처럼 베어내며 울린 것은 제 어깨가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핸드밀을 돌리던 손의 움직임이 순간 멈췄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가는 그가 이렇게 빨리 돌아올 리가 없는데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는 법이 없다는 것을 저는 지난 몇 년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기를, 제발 혼자이기를. 제 이기적인 바람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아주 그냥 죽여주는 경치에 막걸리 한잔하고 내려왔지. 남편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쾌한 공기와 기분 좋은 취기로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남편의 어깨 뒤 현관의 어둠 속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에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남자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등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강우,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내 인생을 망가뜨린 남자,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남자. 이강우 형수님, 좋은 향이 나네요. 또 귀한 커피 내리고 계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그 점잖은 음색이 제 신경을 하나하나 잡아당겨 끊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표정이 경련하고 있지는 않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박성진의 아내라는 가면을 쓰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김서연 어서 오세요. 강우 씨. 오실 줄 알았으면 뭐라도 준비해 놓는 건데. 거짓말. 당신이 올까봐 나는 매일 밤 잠을 설칩니다. 뭘 준비해? 우리 사이에 강우가 자네 커피 맛을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어서 한 잔 내와. 난 옷만 갈아입고 나올게. 남편은 제 어깨를 툭 치고는 안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저와 그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차마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잠시 허공을 헤매다 주방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등 뒤에 모처럼 박혀 따끔거렸습니다. 주방은 저의 유일한 성역이었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차를 내어 가야 한다는 사실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심정 같았습니다. 저는 찬장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찻잔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제 손이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는 하얀 백자 찻잔을 꺼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 작품으로 만들었던 유일하게 제 곁에 남은 제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독 좋아했던 잔. 그래서 이제는 저주가 되어버린 잔. 그 잔 안쪽에는 아주 희미한 얼룩이 있었습니다. 찬물이 스며들어 생긴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금빛의 얼룩. 이 얼룩을 발견한 날 저는 락스에 잔을 담그고 철수세미로 문지르며 제 손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잔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약 아래 백자의 속살에 새겨진 문신처럼.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작업실은 책 냄새와 묵향, 그리고 희미한 그의 채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부탁으로 서류를 전해주러 갔던 날. 그는 제 손에 묻은 빗물을 닦아주겠다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흙일로 거칠어진 제 손가락 마디를 상처 난 제 꿈의 흔적들을 아주 오랫동안 엄지손가락으로 쓸어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뜨겁지 않았지만 제 온몸의 피를 들끓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이강우 이 손으로 참 많은 걸 만드셨다던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남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제 과거를 그는 세심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의 둑이 그의 나직한 한마디에 허망하게 터져버렸습니다. 그가 제 턱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입을 맞췄을 때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부드러웠고 절망적일 만큼 달콤했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긴 가뭄 끝에 제가 온몸으로 갈구했던 단 한 방울의 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5번. 저는 기꺼이 그 비에 젖었습니다. 후, 저도 모르게 뜨거운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언제나 이렇게 예고 없이 현재의 저를 집어삼키려 듭니다. 저는 얼룩진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찻잎이 천천히 풀어지며 맑은 연두빛으로 우러났습니다. 이 차를 들고 저는 다시 저 남자가 있는 거실로 걸어가야 합니다. 태연한 얼굴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쟁반을 들고 나가는 제 걸음은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남편과 마주 앉아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자 두 사람의 대화가 잠시 끊겼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얼룩진 찻잔을 놓았습니다. 제발 알아달라고.
이 얼룩처럼 당신은 내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흠집이니 더는 나를 흔들지 말아달라고. 역시 형수님이 타주시는 차는 향부터 다르네요. 그가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읽었습니다. 그날 작업실에서의 기억, 5번의 오후, 제 입술의 감촉,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잊지 않았다는 조용한 확신을. 그렇지? 우리 집사람 손맛이 원래 최고야. 음식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하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남편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그 웃음에 섞여드는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롭고 단란한 주말의 풍경. 그러나 그 안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저는 싱크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손을 씻었습니다.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제 영혼에까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나의 성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감옥의 문을 제 손으로 열고 들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의 60번째 생일이었다.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갈비찜에 쓸 소고기를 핏물에 담그고 미역국에 넣을 미역을 불렸다. 동이 트기도 전부터 시작된 부산함은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딸 민지가 일찌감치 건너와 내 허리를 걱정하며 일손을 거들었지만 나는 쉴 수가 없었다. 이럴 때일수록 몸을 혹사시켜야만 했다. 잡채에 들어갈 오색 채소를 볶고 해물 냉채에 쓸 새우를 데치고 수십 명의 손님들이 먹을 음식을 쉴 새 없이 만들어내면서 나는 잠시나마 다른 생각을 잊을 수 있었다. 분주함은 나의 갑옷이었고 피로는 나의 진통제였다. 저녁이 되자 집은 축하의 열기로 가득 찼다. 남편의 오랜 친구들과 그들의 아내들, 사업 파트너들까지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실을 가득 메운 채 웃고 떠들었다. 나는 그들 사이를 물처럼 흘러다니며 완벽한 안주인의 가면을 쓰고 미소 지었다. 빈잔에는 술을 채우고 빈 접시에는 새로운 음식을 올렸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성공한 남편과 아름다운 아내, 화목한 가정.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았고 나는 기꺼이 그들의 관람 대상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그 풍경의 가장 중심에 이강우가 있었다. 그는 남편의 바로 옆 상석에 앉아 있었다. 마치 이 집의 또 다른 주인처럼. 그는 특유의 지적인 유머로 좌중을 이끌었고 성공한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자신의 위치를 은근하지만 확실하게 과시했다. 남편은 그런 그가 자랑스럽다는 듯 연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다. 나는 애써 그쪽으로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죄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주방과 거실을 오가는 그 짧은 동선 위에서 나는 수없이 그의 시선과 마주쳐야 했다. 다른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그의 눈은 정확히 나를 향해 있었다. 그 눈빛은 끈질겼고 집요했다. 당신 지금 힘들어 보이는군. 이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고 이 모든 위선을 즐기고 있는가? 라고 비웃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 마치 거대한 투망처럼 나를 꼼짝 못하게 올가매는 기분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술잔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남편의 사업 동료 중 한 명이 이제 선물을 증정할 시간이라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거실 테이블 위로 크고 작은 선물 상자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다.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붉히며 기뻐했다. 고급 양주, 유명 브랜드의 골프채, 값비싼 자수정 원서. 선물이 공개될 때마다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다. 나는 주방 입구에 멀찍이 서서 이 지루하고 위선적인 연극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마지막으로 이강우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쪽에 세워두었던 길고 커다란 상자를 들고 나왔다. 최고급 한지로 곱게 포장된 상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선물들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뿜어냈다. 이강우 성진아. 변변찮지만 자네의 6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내 마음일세. 박성진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자네가 와준 것만으로도 선물인데. 남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감동한 듯 살짝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거실의 모든 시선이 그 상자로 쏠렸고 나 역시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남편이 조심스러운 손길로 한지를 벗겨내고 상자를 열었을 때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비취색의 거대한 다랑알이었다. 좌우가 비대칭인 듯 하면서도 완벽한 균형을 이룬 풍만한 몸체, 꾸밈 없지만 더할 나위 없이 고고한 자태. 은은하게 빛을 머금은 표면은 마치 살아 숨쉬는 살갗처럼 매끄러워 보였다. 누가 봐도 이름 있는 도예가의 혼이 담긴 범상치 않은 작품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저 항아리. 23, 흙먼지 가득한 작업실에서 밤을 새우며 빚어내고 싶었던 내 젊은 날의 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결혼과 동시에 포기해야 했던 내 모든 열정과 재능의 결정체. 졸업 전시회 도록의 가장 첫 페이지를 장식했던 내 스승님의 작품, 그리고 내가 평생을 바쳐 도달하고 싶었던 경지. 박성진 세상의 여보, 이리 와서 좀 봐. 이거 정말 당신이 옛날에 만들던 거랑 비슷하지 않아? 남편이 나를 발견하고는 해맑게 손짓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 순수함이, 그 무지함이 오늘따라 칼날처럼 날카롭게 나를 베었다. 주변의 아내들이 일제히 나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부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민지 엄마 친구 어머, 서연 씨가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대단하다. 사업 파트너 아내 남편 친구분이 형수님 취향까지 다 챙겨주시고 정말 세심하시네요. 성진 씨는 친구 하나는 정말 잘 뒀어. 칭찬의 말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지만 내 귀에는 그것이 모두 나를 향한 조롱과 저주처럼 들렸다. 이것은 남편을 위한 선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직 나를 겨냥한 가장 우아하고 잔인한 폭력이었다. 나는 당신 남편이 잊어버린 당신의 과거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당신의 잃어버린 꿈을 알아주겠는가? 우리가 함께했던 5번의 시간들이 바로 이 항아리처럼 당신의 텅 빈 삶을 채워주지 않았느냐? 다랑아리는 소리 없이 내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무기 삼아 나를 희롱하고 있었다. 나는 수많은 시선들 사이를 뚫고 남편의 곁으로 걸어갔다. 내 다리가 내 것 같지 않았다. 간신히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 짓는 얼굴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김서연 정말 아름다운 항아리네요. 고마워요, 강우 씨. 이렇게 귀한 걸. 내 목소리가 제대로 나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내 대답을 들은 이강우의 입가에 찰나와 같이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오늘 밤 이 지옥 같은 파티에서 거둔 그의 완벽한 승리를 자축하는 미소였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텅 빈 거실. 술과 음식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남은 온기 속에서 다랑아리만이 유령처럼 서서 집안의 모든 빛을 제 몸으로 빨아들이고 있었다. 남편은 흐뭇한 얼굴로 연신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우두커니 서서 차갑고 매끄러운 표면에 차마 손끝 하나 대지 못했다. 저것은 이제 이 집의 일부가 되었다. 내 비밀을 품은 채 나를 영원히 감시할 아름다운 감시자가 될 것이었다. 나는 오늘 밤 저 고고한 감옥 안에서 단 한숨도 잠들 수 없으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날 이후 집의 공기가 변했다. 정확히는 나를 둘러싼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 남편의 환갑잔치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거실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다랑아리는 조금도 그 존재감을 지우지 않은 채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하게 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집안의 모든 빛과 소리를 빨아들이는 검은 구멍이었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고고한 눈동자였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것은 차갑고 매끄러운 항아리의 비취색 표면이었다. 나는 그 위로 어른거리는 내 희미한 그림자를 애써 외면하며 주방으로 향했다. 오후에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려 해도 등 뒤에 서 있는 항아리의 서늘한 기운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밤이 되어 모든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갈 때조차 달빛을 받아 유령처럼 하얗게 빛나는 그것의 실루엣은 마지막까지 나를 따라왔다. 그것은 이강우의 분신이었고 그의 집요한 시선이었다. 남편 박성진은 그 항아리를 볼 때마다 감탄을 멈추지 못했다. 박성진이야 볼수록 명품이야. 강우, 그 친구, 안목 하나는 정말 알아줘야 한다니까. 우리 집이 다 환해지는 것 같지 않아? 남편이 흐뭇한 얼굴로 내게 동의를 구할 때마다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억지로 삼켜야만 했다. 저 항아리는 우리 집을 밝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좀먹고 있어요. 그의 안목이 아니라 그의 악이에요. 라고 소리치는 대신 나는 언제나처럼 온화한 아내의 얼굴로 미소 지었다. 김서연네, 그러네요. 손님들마다 다들 예쁘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내 대답은 늘 모범 답안이었고 남편은 그 답에 만족했다. 그는 내 미소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내 대답의 행간에 어떤 비명이 숨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세상은 단순하고 명쾌했다. 성공한 자신의 삶과 그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아내, 그리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가장 친한 친구. 그 견고한 세상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듯했다. 이강우는 파티 이후에도 잊을만 하면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켰다. 며칠 전에는 남편의 핸드폰으로 그날 형수님 덕분에 정말 즐거웠다고 전해주게 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남편이 내게 그 문자를 보여주며 강우는 역시 속이 깊다니까 라며 웃었을 때 나는 애꿎은 찻잔만 닫고 있었다. 그 문자는 남편을 향한 안부가 아니라 나를 향한 족쇄였다. 잊지 마. 나는 언제든 내 일상에 끼어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소리 없는 경고. 나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 밤에는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낮에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눈 밑은 거무죽죽했고 입가에는 경련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먼저 미쳐버리거나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것만 같았다. 무언가 해야만 했다.
이 숨막히는 포위망에서 벗어날 아주 작은 틈이라도 만들어야 했다. 그날 오후 나는 결심했다. 나는 항아리를 닫고 있었다. 부드러운 융으로 매끄러운 표면을 문지르자 항아리는 제 몸에 묻은 내 희미한 지문마저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차갑게 빛났다. 그리고 그 표면 위로 일그러지고 왜곡된 내 얼굴이 비쳤다. 겁에 질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낯선 얼굴. 나는 그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건 내 집이야. 내 인생이야. 더 이상 유령처럼 떠돌며 살 수는 없어. 그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해서 따질 수는 없었다. 그건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걸 빌미로 또 어떤 협박을 해올지 알 수 없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다. 그가 끼어들 수 없는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 그를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지만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것. 그것이 나의 소극적이지만 절박한 저항의 시작이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남편의 큰 계약이 성사되었다. 그는 몇 년간 공들인 프로젝트였다며 기뻐했고 나는 바로 오늘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저녁 식탁은 남편이 좋아하는 갈치조림과 굴전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의 술잔에 그가 아끼는 복분자주를 채워주었다. 술이 몇 잔 들어가고 그의 얼굴이 기분 좋게 풀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서연 여보, 당신 이번 일 때문에 몇 달간 고생 많았잖아요. 이제 한숨 돌렸으니까 우리 어디 바람이라도 쐬고 올까요? 바람? 좋지.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글쎄요, 속초에 가서 바다를 봐도 좋고 아니면 경주에 가서 단풍 구경을 해도 좋고요. 당신만 괜찮다면 민진의 커플도 같이 가자고 할까요? 둘이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긴 해도 바람 쐬면 좋아할 거예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강조했다. 남편과 나 그리고 딸과 예비 사위. 그 안에는 이강우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좋은 생각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내 심장이 희망으로 가늘게 떨려왔다.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며칠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민지한테는 내가 얘기해 볼게. 장인 될 사람이 한턱 쏜다는데 마다하겠어? 하. 남편이 호쾌하게 웃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따라 웃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채 10초도 가지 못했다. 남편은 술잔을 한 번 더 비우더니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아, 맞다. 그럼 강우도 같이 가자고 해야겠네. 그 친구, 자네도 알다시피 작년에 아들 사업 잘못돼서 속 많이 썩였잖아. 요즘도 영 기운이 없는 것 같던데 이럴 때 우리가 챙겨야지. 다 같이 가서 머리 식히고 오면 얼마나 좋아.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웃는 얼굴 그대로 굳어버렸다. 내 귀를 의심했다. 방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지? 남편의 얼굴은 순수한 호의와 우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진심으로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의 순수함이, 그의 깊은 우정이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비수처럼 느껴졌다. 나의 소극적인 저항은, 나의 절박한 탈출 시도는 이렇게 허망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나는 깨달았다. 이강우는 우리 집 거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 남편의 머릿속에,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또 하나의 가족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밀어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남편은 그를 더욱더 세게 끌어안을 것이었다. 글쎄요. 강우 씨는 바쁘지 않을까요? 내가 간신히 쥐어짠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쁘긴 뭐가 바빠. 내가 가자는데.
걱정 마. 걔는 내가 잘 알지. 아마 좋다고 한 걸음에 달려올걸? 남편은 이미 신이 나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식어버린 갈치조림을 젓가락으로 뒤적일 뿐이었다. 비리고 축축한 생선살이 마치 내 자신의 처지처럼 느껴졌다. 식탁을 치우고 거실로 나왔을 때 어둠 속에서 다랑아리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조롱하는 듯, 혹은 위로하는 듯 고요하게 서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도망칠 수 없다. 이 집 안에서 나는 영원히 그와 함께일 것이다. 나의 저항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남편은 그날 이후 정말로 다 함께 가는 여행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이 나서 주말마다 거실에 커다란 지도를 펼쳐놓고 맛집과 숙소를 검색했다. 그의 들뜬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나는 소파 구석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는 척하며 그 소리로부터 필사적으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그의 계획 속에는 언제나 당연하다는 듯 강우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이름은 방패를 뚫고 날아와 내 심장에 박히는 화살처럼 아팠다. 나는 무력감이라는 이름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발버둥 칠수록 현실은 나를 더욱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다. 이제 나는 저항을 포기했다. 대신 나는 내 마음 주위에 더 높은 벽을 쌓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 위해. 나는 하루 종일 집안을 쓸고 닦았다. 가구에 광을 내고 유리창을 흠집 하나 없이 닦고 욕실 타일 줄눈에 물 때까지 칫솔로 문질러 없앴다. 집이 완벽하게 정돈되고 깨끗해질수록 내 머릿속은 텅 비어갔다. 그것이 내가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주방에서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결혼을 앞둔 딸 민지가 예단에 대해 상의할 것이 있다며 집으로 찾아왔다. 아이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백화점 카탈로그를 펼쳐놓고 있었고 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자몽을 까서 꿀에 재고 있었다. 민지는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색의 이불을 좋아할지, 반상기는 어떤 구성으로 맞춰야 할지 조잘거리며 내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아이의 목소리를 배경음악처럼 들으며 기계적으로 손을 놀렸다. 엄마, 내 말 듣고 있어? 그래서 이불은 이걸로 할까? 김서연, 예쁘네. 그걸로 해. 색이 곱다. 내 건성인 대답에 민지가 토라진 듯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보여? 내 결혼이 그렇게 신경 쓰여? 아니야. 그럴 리가. 그냥 할 일이 많아서 그렇지. 너 혼수 준비하려면 엄마가 신경 쓸 게 어디 한두 가지니. 나는 애써 웃으며 둘러댔다. 다행히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카탈로그로 시선을 돌렸다. 바로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들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보, 나야. 지금 강우랑 같이 있는데 우리 여행 날짜 정했어. 강우,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내 손에 들려있던 과도가 자몽의 흰 속살을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다음 주 주말 어때? 단풍이 절정일 거래. 강우도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 뺀다고 하고. 숙소는 내가 알아서 예약할 테니 당신은 민진이한테 시간 괜찮은지만 물어봐. 남편의 목소리는 한 톤 높아져 있었고 그 옆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을 이강우의 얼굴이 눈앞에 그려졌다. 나는 간신히 평정을 가장한 목소리를 쥐어짰다. 김서연 알았어요. 민지한테 물어볼게요. 일 보고 조심히 들어와요. 전화를 끊고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몽을 까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짧은 통화가 내 온몸의 기를 다 빨아들인 것 같았다. 거실에 앉아있던 민지가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가 들고 있던 과도를 조심스럽게 빼앗아 들었다. 박민지 엄마, 내가 할게. 손 다치겠다. 아이는 내 떨리는 손을 본 것이 분명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웃어 보였다. 하지만 민지는 웃지 않았다. 아이는 자몽의 껍질을 벗겨내며 나직하게 물었다. 박민지 엄마. 아까 아빠 전화 받고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보였어. 무슨 일 있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니라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지는 집요했다. 박민지 정말이야, 엄마. 꼭 겁먹은 사람처럼 보였어. 혹시 이강호 아저씨 때문에 그래? 아이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나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내 눈빛이 속수무책으로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민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언제나 내 품 안의 어린아이일 것만 같았던 내 딸이 어느새 나를 꿰뚫어보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변명거리를 찾아 헤맸다. 이 아이에게만은 내 추악한 비밀을 들킬 수 없었다. 내 딸의 인생에 더러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는 없었다. 나는 내 안의 모든 연기력을 끌어모아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김서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얘가. 나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인자한 엄마의 미소를 지었다. 그냥 내 아빠가 친구를 너무 챙기니까 그렇지. 엄마도 가끔은 우리 가족끼리만 오붓하게 여행 가고 싶은데 내 아빠한테는 강우 씨가 꼭 가족 같잖아. 가끔은 엄마가 뒷전인 것 같아서 그냥 아주 잠깐 서운해서 그랬어. 내 결혼 앞두고 엄마가 괜히 예민해졌나 보다. 내 거짓말은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었기에 꽤 그럴듯하게 들렸다. 남편의 지독한 친구 사랑은 민지 역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 나는 내 거짓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갈 만큼 절박하게 연기했다. 민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이는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은 내 거짓말의 진위를 가늠하는 것 같아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한참 만에 아이가 입을 열었다. 그랬구나. 아빠가 가끔 좀 그렇긴 하지.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마. 내가 아빠한테 살짝 말씀드려 볼까? 김서연 아니야. 괜찮아. 뭘 그런 걸 가지고. 어서 자몽이나 마저 까. 우리 이거 먹고 백화점 가봐야지. 나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이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내 딸은 내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아이의 눈 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날 저녁 민지가 돌아간 후 나는 오랫동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새로운 종류의 공포가 나를 덮쳐왔다. 나는 지금까지 남편과 이강우라는 두 개의 시선만 의식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세 번째의 시선이 더해졌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가장 날카롭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내 딸의 시선. 나는 이제 내 딸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해야만 했다. 나의 감옥은 더욱더 견고해졌고 나의 관객은 한 명이 더 늘었다. 어둠 속에서 다랑아리가 그런 나를 비웃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내 딸 민지가 다녀간 후 나의 감옥에는 또 하나의 벽이 세워졌다. 아이의 의심 어린 눈빛. 그것은 나를 향한 걱정이었지만 동시에 내 비밀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탐침이기도 했다. 나는 이제 내 딸 앞에서조차 완벽한 연기를 해야만 했다. 아무렇지 않은 엄마, 행복한 아내.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울을 보며 내 표정을 점검했다.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는지,
눈빛에 불안함이 서려 있지는 않은지. 가면은 점점 더 두꺼워졌고, 가면 아래의 내 진짜 얼굴은 나 자신조차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가족여행 날짜는 착실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남편은 이미 동해안의 가장 좋은 리조트를 예약했다며 들떠 있었고, 그 여행 계획의 모든 문장 속에는 강우와 함께라는 전제가 당연하다는 듯 깔려 있었다. 나는 그 어떤 반대도 토도 달지 않았다. 지난번의 실패를 통해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를 밀어내려 할수록 그는 더욱더 내 삶의 중심으로 깊숙이 파고들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이 모든 일이 아무렇지 않다고, 나 역시 이 여행을 고대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거의 뛰다시피 집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흥분과 기쁨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여보, 우리 이제 대박 났어. 진짜 대박이야. 남편은 나를 와락 끌어안고 아이처럼 외쳤다. 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채 그의 등을 토닥였다. 무슨 일인데요? 이렇게 좋아해요? 박성진 강우. 역시 내 친구 이강우야. 그 친구가 내 신규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어. 그냥 투자도 아니고 정식으로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다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사업 파트너십.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나 호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그것은 이제 그의 이름이 우리 가족의 재산과 미래에 공식적으로 얽혀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그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애매한 이름 대신 남편의 사업 동반자라는 확고한 명패를 달고 언제든 어떤 명분으로든 이 집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걸 기념하지 않을 수가 없지. 내가 당장 강우 보고 집으로 오라고 했어. 오늘 밤새도록 마셔야지. 당신 술상 좀 거하게 차려줘. 냉장고에 있는 것 좀 다 꺼내봐. 남편은 이미 축제의 시작을 선포했다.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이 엉망으로 뒤엉키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와중에도 내 몸은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냉장고를 열고 과일을 씻고 마른 안주를 접시에 담았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이강우가 들어섰다. 그는 최고급 와인 몇 병을 들고 있었다. 이강우 형수님, 좋은 소식 들으셨죠? 이제 제가 형님 사업에 숟가락 하나 얹게 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하고 겸손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의 눈은 내게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맞지? 이제 당신은 나에게서 절대 도망칠 수 없어. 라고. 남편은 그를 이끌고 서재로 들어갔다.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검토해야 한다며 술상은 서재로 들여달라고 했다. 나는 쟁반에 와인과 잔, 그리고 간단한 안주를 받쳐들고 서재 문 앞에 섰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두 남자의 진지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그 문턱을 넘는 것이 마치 적진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두려웠다. 쟁반을 든 채 잠시 망설이는 사이 서재 안에서 들려오는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내 발목을 붙잡았다. 그 목소리는 기억의 서랍을 강제로 열어젖히는 열쇠였다. 그것은 우리의 세 번째 만남이었다. 더 이상 망설임이나 죄책감은 없었다. 대신 금지된 것을 탐하는 자들만이 공유하는 은밀한 열기가 우리 사이에 흘렀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방. 나는 내 발로 그곳에 걸어 들어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았다. 그의 손길은 처음보다 대담해져 있었다. 그는 내 블라우스의 단추를 하나씩 풀며 내 쇄골과 어깨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잊고 있던 감각들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수치심 대신 내 몸이 다시 한 명의 여자로 기억되고 있다는 기묘한 희열을 느꼈다. 남편은 더 이상 나를 여자로 보지 않았지만 이 남자는 내 몸의 모든 세포를 알고 있다는 듯이 섬세하게 나를 탐했다. 이강우 당신,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그늘 속에만 숨어 있었어? 그의 속삭임은 독처럼 달콤했다. 그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오랫동안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시선 아래 나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그는 내 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나를 짓눌러왔던 아내와 엄마라는 갑옷을 벗겨낸 것이다. 그날 밤 우리는 단순한 육체의 결합을 넘어섰다. 나는 그에게 나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들켰고 그는 나의 그 외로움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나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기꺼이 내 모든 것을 그에게 내어주었다. 여보, 술상 아직 멀었어? 서재 안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나는 퍼뜩 현실로 돌아왔다. 나는 어느새 쟁반을 든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과거의 기억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마치 방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서재문을 열었다. 남편은 마침 걸려온 전화를 받느라 잠시 등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쟁반을 내려놓았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강우가 내 바로 옆에 다가와 섰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 그의 숨결과 채취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나는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이강우 성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 우린 더 자주 봐야겠네요. 형수님, 그의 목소리는 전화 통화 중인 남편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나직한 속삭임이었다. 안 그렇습니까?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쟁반 위에 포도를 집어드는 척하며 그의 손가락으로 내 손등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스쳤다. 그 짧은 스침. 하지만 내게는 그 감촉이 마치 불에 댄 듯한 낙인처럼 느껴졌다. 과거 호텔방에서의 그의 대담한 손길과 정확히 겹쳐졌다. 나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남편이 막 통화를 끝내고 우리를 돌아보았다. 안주 벌써 가져왔네. 수고했어, 여보.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와인병을 들고 신나게 코르크를 따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서재를 빠져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주방으로 돌아온 나는 싱크대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방금 그가 스치고 지나간 내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붉은 낙인이 찍힌 듯 그곳만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의 속삭임, 그리고 그의 손길.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이제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내 남편을 방패 삼아 내 가장 안전한 공간인 이 집 안에서 나를 공공연하게 탐할 것이다. 나는 이제 꼼짝없이 그의 포로가 되었다. 여행, 그리고 사업. 그가 쳐놓은 거미줄은 이제 내 목숨을 완전히 올가매고 있었다.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실감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예정된 가족여행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달력의 날짜를 확인하며 마치 사형수가 형 집행일을 세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남편과 이강우의 사업 파트너십은 세간의 부러움을 사며 순항하고 있었다. 이제 이강우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에 드나들었다. 주말에는 업무 협의라는 명목으로, 평일 저녁에는 저녁이나 함께 하자는 남편의 제안으로 그는 완벽하게 우리 가족의 일상 속으로 녹아들어왔고 나는 그가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서 속수무책으로 옴짝달싹 못하는
나비 신세였다. 나는 이제 연기조차 하지 않았다. 내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남편은 여행 준비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딸 민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살폈지만 나는 그 어떤 시선에도 응답할 기력이 없었다. 내 영혼은 닳아 없어지기 직전에 양초 심지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최악의 순간은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찾아왔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얼굴 가득 한바구음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부동산 계약서 파일이 들려 있었다. 여보, 당신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어서 달려왔어. 우리 드디어 해냈어. 나는 영문을 몰라 그가 내미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토지 매매 계약서, 그리고 그 아래 매수인 칸에 적힌 2개의 이름. 박성진, 그리고 이강우. 강우랑 나랑 양평 강가에 별장을 지을 땅을 계약하고 오는 길이야. 우리 둘만의 아지트이자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 손주들까지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가족의 공간을 만드는 거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아? 나는 서류 위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가족의 공간.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내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나 여행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자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내 자식들의 미래는 이강우라는 이름과 영원히 함께 묶여버린 것이다. 내 마지막 희망,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날이라는 신락 같은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날카롭게 터져나왔다. 하지만 남편은 내 분노를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상해? 당신한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지. 강우도 이게 좋겠다고 하던데. 당신 요즘 기운도 없어 보이고 이런 소식 들으면 기뻐할 줄 알았는데 표정이 왜 그래? 그의 순진한 얼굴, 그 악에 없는 배려, 그것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좀 들어갈게요. 나는 그 말을 내뱉고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벽을, 창문을, 이 집의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르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았다. 이 사슬을 끊어내야만 했다. 설령 그 끝이 파멸이라 할지라도.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예전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남자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는 동안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지독하게 선명한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우리의 5번째 만남이었다. 더 이상 호텔도 그의 작업실도 아니었다. 한밤중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강변의 으슥한 주차장. 그의 차 안이었다. 카오디오에서는 낮은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었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내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 위로 가져갔다. 당신 남편은 당신이 이런 눈을 할 줄 안다는 거 모르지?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내 턱을 잡고 자신에게로 돌렸다. 그리고는 거칠게 입을 맞췄다. 처음의 부드러움이나 3번째의 열기와는 다른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다급함과 소유욕이 느껴지는 키스였다. 그는 내 위도단으로 파고들어 맨살을 더듬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았다. 김서연 이제 그만해야 해요. 내가 간신히 뱉어낸 말이었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다.
이강우 싫어. 당신은 내 거야. 적어도 이 차 안에서는. 그는 운전석 등받이를 뒤로 젖혔다. 좁은 공간, 서로의 숨결이 뜨겁게 뒤엉켰다. 그는 내 블라우스 단추를 거칠게 뜯어내듯 풀었다. 그리고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뜨거운 혀가 내 살갗을 할자 올릴 때 나는 수치심과 함께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쾌감을 느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머릿속에 이성이 비명을 질렀지만 내 몸은 솔직하게 반응했다. 남편이 오래전에 잊어버린 내 몸의 길들을 이 남자는 너무나도 능숙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나를 안으며 내 귓가에 속삭였다. 서연아, 울지 마. 우는 모습도 아름다우니까. 나는 울고 있었다. 쾌감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혹은 내 자신이 역겨워서인지는 알 수 없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기억 속에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퍼뜩 현실로 돌아왔다. 이강우 형수님? 나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김서연 제발 제발 이제 그만해요. 나는 정말 못하겠어요. 별장이라니 당신 미쳤어요? 제발 내 인생에서 우리 가족 앞에서 제발 사라져줘요. 네. 나는 거의 오열하고 있었다. 내 모든 자존심과 이성을 내던진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철컥. 안방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긴 문을 열지 못하자 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성진 여보, 안에 있어? 아까부터 부르는데 대답도 없고. 문은 왜 잠갔어? 나는 숨을 멈췄다. 핸드폰을 든 채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이강우의 침묵이 흘렀고 문 밖에서는 남편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박성진 여보, 무슨 일이야? 누구랑 통화하는데 그렇게 숨죽여서 울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이제 걱정과 함께 미세한 의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앞으로도 뒤로도 그 어디로도 도망칠 곳이 없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 과거와 현재가 나의 죄와 나의 심판관이 나를 동시에 겨누고 있었다. 시간이 멎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이강우의 침묵이 흘렀고 문 밖에서는 남편의 의심 어린 목소리가 심장을 찔렀다. 나는 거대한 진공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어떤 소리도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을 점화시킨 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혼자 남겨두고 사라져버린 것이다. 박성진 여보, 문 안 열어? 당장 열어. 남편의 목소리는 이제 노크가 아닌 문을 부술 듯한 두드림과 함께 날카로워져 있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다. 내 앞에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의 남편이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걱정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의심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대체 누구랑 통화를 했길래 그래? 핸드폰 이리 줘봐.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 손에서 핸드폰을 거칠게 낚아챘다. 나는 저항할 힘도 없었다. 그는 액정을 켠 채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한 이름 위에 멈추었다. 이강우. 그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이내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는 듯한 끔찍한 깨달음의 표정.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집 전체를 뒤흔드는 것 같았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아니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데 혀가 굳어버린 듯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다.
내 침묵은, 내 공포에 질린 얼굴은 그에게 가장 확실한 긍정의 대답이 되고 있었다. 그가 내게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 마치 나를 심판하려는 듯 손을 치켜드는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현관도어록 소리가 울렸다. 나와 남편, 두 사람 모두의 시선이 현관 쪽으로 향했다.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얼굴의 민지가 거실로 들어섰다. 박민지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빵 사왔. 민지의 목소리는 거실의 풍경을 목격하는 순간 그대로 끊어졌다. 울어서 엉망이 된 내 얼굴과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든 채 굳어있는 아빠. 평범한 저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태롭고 살벌한 대치 상황. 민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 민지의 등장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내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내 딸.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주고 싶었던 내 삶의 유일한 이유. 이 아이 앞에서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니,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꺼내 보이지 않았던 내 진짜 마음을 토해내는 것뿐이었다.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김서연, 내가 이 집에서 뭐였는지 알아? 당신 성공하는 거. 우리 민지 이렇게 예쁘게 잘 크는 거, 나 그거 하나만 보고, 그거 하나만 내 기쁨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았어. 근데 나는 없었어. 어디에도 내가 없었다고. 내 울음 섞인 절규는 남편을 향해 있었다. 김서연이라는 이름도, 흙만지던 내 꿈도, 그냥 여자로서 웃고 싶었던 내 인생도 아무것도 없었어.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왜 밤에 잠 못 드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제대로 들여다본 적 있어. 당신 옆에서 나는 평생을 혼자였어. 숨이 막혔다고. 이것은 변명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아픈 진실이었다. 이강우라는 남자는 그저 내 오랜 사막에 나타난 신기루였을 뿐이다. 나를 길 잃게 만든 것은 결국 이 집의 고요한 외로움이었다. 남편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핸드폰이 무의미해졌다. 불륜이라는 명백한 사건은 내 평생의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진실 앞에서 힘을 잃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길을 잃고 당혹감과 충격, 그리고 아주 희미한 죄책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아내라는 이름에 가면 뒤에 숨겨진 한 여자의 영혼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때 민지가 움직였다. 아이는 굳어있는 아빠를 지나쳐 내게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의 작은 품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단단했다. 박민지 엄마. 괜찮아. 괜찮아 엄마. 아이는 내 등을 토닥이며 내 귓가에 속삭였다. 박민지 내가 있잖아 엄마. 다 알아. 내가 다 아니까 이제 그만 울어. 응? 민지는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내 눈물의 의미를, 내 기나긴 침묵의 무게를. 이강우의 이름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내 딸은 지금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닌 김서현이라는 한 여자를 위로하고 있었다. 나는 내 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서럽게 울었다. 수십 년간 나를 짓눌러왔던 모든 것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다. 거실에는 나의 울음소리와 딸의 낮은 위로, 그리고 남편의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견고했던 우리 가족이라는 성은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편을 만났다. 나의 가장 아픈 진실을 마주한 후에야 나는 비로소 혼자가 아니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서는 소리가 사라졌다. 이전에 그 숨막히는 정막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부서진 후에 내려앉은 무겁고 진솔한 침묵이었다. 남편은 더 이상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 역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를 선명하게 의식하며 보이지 않는 섬처럼 떠 있었다. 남편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거실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찾거나 내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커피를 내렸고 저녁이면 말없이 나와 함께 식탁을 치웠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서툰 사죄와 뒤늦은 반성이 묻어 있었다. 그는 내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허물고 있었다.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아내의 자리를 그는 이제 먼 발치에서 어렵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다만 한 인간으로서 그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딸 민지는 거의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왔다. 아이는 내게 그날의 일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나와 함께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뜨개질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창밖을 보았다. 그 고요한 동행이 그 어떤 절절한 위로의 말보다 더 깊게 내 상처를 어루만졌다. 아이는 내게 엄마가 아닌 김서연이라는 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었다. 나는 내 딸의 온기 속에서 아주 천천히 나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이강우의 이름은 우리 집에서 완벽하게 증발했다. 나는 남편이 그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두 사람의 우정과 사업이 어떤 파국을 맞았는지 묻지 않았다. 다만 그날 이후로 남편이 며칠간 깊은 술에 취해 밤을 새웠다는 것과 그의 서재에서 들려오던 낮은 흐느낌을 기억할 뿐이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고 동시에 자신이 믿었던 세계의 절반을 잃었다.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다. 어느 날 아침 거실로 나왔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늘 그 자리에 서서 나를 감시하던 다랑아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도 딸에게도 묻지 않았다. 누가 그것을 치웠는지, 어디로 가져갔는지. 그저 항아리가 있던 자리에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는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비로소 내 집 거실에서 온전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마당의 나뭇잎들이 모두 떨어지고 첫눈이 내렸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침묵의 색깔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어색함과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회색빛 침묵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법을 배우는 옅은 상아색의 침묵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날 아주 오랜만에 창고 문을 열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물건들 사이에서 나는 내 낡은 물레를 찾아냈다. 그 위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만졌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 굳어버린 흙덩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 거칠고 차가운 흙덩이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눈물이 났다. 이것이 나였다. 꿈을 잃고 길을 잃고 사랑마저 잃어버린 채 딱딱하게 굳어버린 나의 자화상. 나는 그 흙덩이를 작업대로 가져와 물을 묻혀 아주 천천히 녹여내기 시작했다. 다시 무언가를 빚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저 내 손으로 내 상처를, 내 과오를, 내 지난 시간을 어루만져주고 싶었을 뿐이다. 나의 외로움이 나를 배신했지만 그 배신 또한 나의 일부였다. 나는 이강우를 증오했지만 그와 함께했던 5번의 시간 속에서 내가 느꼈던 강렬한 감정의 파편들마저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모두 지울 수 없는 나의 얼룩이었다.
나는 이제 그 얼룩을 닦아내려 애쓰는 대신 끌어안고 살아가기로 했다. 어느 이른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주방 창가에 서서 동이 트는 풍경을 보고 있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찻잔 2개에 뜨거운 녹차를 따랐다. 그리고 그 중 하나를 내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찻잔이 식탁에 닿는 작고 맑은 소리. 그의 서툰 손에서 찬물이 조금 흘러넘쳤다. 우리는 마주보지 않았다. 그저 나란히 서서 각자의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찻잔과 내 찻잔 사이에는 여전히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아마 이 강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예전처럼 완벽한 부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깨달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모든 상처가 아물지 않아도 서로의 흉터를 보듬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남편이 조용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나도 그를 따라 천천히 찻잔을 들어 올렸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통해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번져왔다. 창밖에서는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